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코로나로 빠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 영상입니다. 출석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시험 준비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학생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면 병결 처리돼서 출석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을 하게 되면 왜 꼭 보강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생각만 할 뿐, 그걸로 인해서 뭐 행동이 바뀌진 않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이 한 2배 정도 더 먹고 좀 불평을 좀 토로해봤습니다. 괜히 그냥 녹화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음, 그중에 이제 시험에도 관련이 있고 거시경제 중급 수준의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 안정화 정책과 경기 어, 자동 안정화 기능과 경기 안정화 정책, 즉 총수요 관리를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 간에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냐, 어, 그걸 물어본 학생들이 한 두어 분 계셔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꽤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와 단기에서 여러분 하도 장기 단기 말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장기와 단기에서의 거시경제 균형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흔히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뭐 경기 호황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경기 불황일 경우에는 실업과 같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비용은 경제 전체적인 후생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 이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시켜서, 즉 경기를 최대한 안정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같은 현상이 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이 어떤 맨데이트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따른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경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의 장기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경기 안 경기 자동 조정 기능입니다. 그런 뭐 있어? 자동 조정 기능. 영어로는 오토매틱 매뉴얼 아닙니다.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가 있고 매뉴얼리 정책 당국자가 매뉴얼리 총수요를 조절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스테빌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있죠. 이 둘은 단기 균형을 장기 균형으로 회귀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경로가 조금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때문에 그리고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로상 시간도 달리고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옵션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자동 조정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단기의 산출량 수준은 단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Y바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총수요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 과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경기 과열 상황은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YA라고 할게요. A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과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산출량 갭은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산출량 갭이 플러스일 때 인플레이션 갭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장기에서의 물가 수준에 비해서 산출량이 단기적으로 더 높아서 물가 수준은 현재 더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경기 과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가는 결국 PA에서 P 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경로에 정부가 총수요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A에서 예를 들어 이거 B라고 할까요? A에서 B점으로 회귀하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이 된다는 것이 자동 조정 기능 이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럴까요? 일단 산출량 수준이 장기 산출량 수준보다 더 크다는 것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산함수 모양이 있을 때 Y 바 수준에서는 L 바 수준의 노동 투입 양만이 결정이 되었지만 증가하는 생산 함수의 모양을 따르면 아이고, 뭐 이상한 게 같이 지워져. YA 수준으로 지금 현재 산출량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LA 수준의 더 높은 노동 수요량이 발생을 하죠. 자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L바에서 LA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임금 역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죠.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명목 임금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명목 임금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아이고, 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즉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의 활발한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쉬운 얘기를 어렵게 푸는 거예요. 산출량이 지금 현재 장기 산출량보다 높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한 장기 균형 수준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런데 A에서 B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A에서 B로 가는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 불확실성이 증대해서 이 경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정부는 총수요를 관리해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단기나 장기 공급 곡선을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증가 정책 이런 거를 지금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그 정책들이 실패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책이에요. 즉, 장기 총공급 곡선이나 단기 총공급 곡선을 움직이는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AD 곡선을 움직이겠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재정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겠어요? 모두 긴축적인 정책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돼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 공급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중에 먼저 재정 정책부터 그 효과를 한번 볼까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IS 곡선, LM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YA에서 이 두 곡선이 만나고 있어요. 요거를 Y 바까지 줄여야 합니다. 만약에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 정부 지출이나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IS 곡선이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실질 이자율은 낮아지지만 IS 곡선 정부 지출의 감소에 따른 총 지출 자체가 감소하므로 Y 바까지 총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AD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BC라고 할게요. 만약에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여기서 통화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실질 통화 거래량은 감소하니까 LM 곡선은 이렇게 왼쪽으로 혹은 위로 이동하겠죠. 이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즉, 이 경우에도 역시 AD 곡선은 YA가 Y바가 될 때까지 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죠. 즉, 총수요 관리 정책에 따른 안정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A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한 장기 균형으로의 자연스러운 회귀를 받아들인다면 A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열 상태의 총 산출량을 장기 균형 상태로 회귀시킨다는 점에서는 자동 조절 기능이나 안정화 정책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명목적인 물가 수준의
항구적인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뭐 차별성을 가지냐, 물가의 항구적인 증가와 물가의 항구적인 감소가 얼마만큼 큰 차이를 가지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목적인 정말 가격, 절대적인 가격 수준의 변화뿐이거든요. 산출량 수준은 원래의 Y 바 수준으로 돌아왔고, 물가 수준만 항구적으로 더 PA에서 항구적으로 P 바로도 올라가는지, PC로 더 떨어지는지 문제인데, 결국 임금 수준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100만 원 받고 100만 원만큼 지출하시는지, 아니면 150만 원만큼 벌면서 오른 물가에 맞춰서 150만 원만큼 지출하시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이폰 가격이 10% 올랐는데 어, 내 월급도 10% 오르면은 그냥 아이폰 가격은 똑같은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물론 미시 경제학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물가라는 것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의 평균적인 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성비가 좀 달라지는 문제는 있겠죠. 그로 인해서 기간 내에서의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제품을 좀 덜 구입하게 되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자동 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나 자동 조절 기능에 맡기는 것이나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 간에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실질 산출량을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정책 기구들이 안정화 정책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 조절 기능이 얼마만큼 빨리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 있어요.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 조절 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발생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믿는 분들이고 시장 내에서의 비효율성이 많은 부분 최소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A에서 B 경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자동 조절 기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정책을 통한 A에서 C로 가는 정책이 무의미하겠죠. 오히려 이들은 고전학파는 이러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재량적인 어, 장식에 위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장애물로 기능한다라고 바라봅니다. 극단적인 시각이고요. 이렇게까지 극단적 얘기하시는 고등학파는 없겠지만은 대충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유케인지안 혹은 케인지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조절 기능에 맡기면 물론 좋겠지만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생각보다 잘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안에 A에서 B로 가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신속하게 A에서 Y 바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 정부 기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든 통화 정책을 사용하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발생시키는 ISLM 균형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다르지만 YA에서 Y 바로 산출량 수준을 장기적으로 회귀시켜서 음, 경기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빠른 경로를 정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케인지안 학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경기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괴리되는지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건데, 그걸 가만 지켜보고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라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요. 당장 다음 선거에서 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이 결국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내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예요. 과열이라는 거는 법을 있었다는 겁니다.
버블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등 따숩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제가 회사로 재직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와 출퇴근 가능한 거리 내에서 존재하면서 아이들도 어린이집 잘 보낼 수 있고 와이프도 나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그거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냐? 뭐 몇 억만큼 느끼겠죠? 근데 그거랑 실제로 우리 집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거래가랑 시장 거래가고 우리가 호가라고 부르죠.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제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하는 그 가격, 명목적인 가격과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재적인 가치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할 때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외환시장과 같은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면 미래에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일반적으로. 적응적 기대를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 6개월 동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오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격을 낮춰서 그 집을 팔겠어요? 다 올라서 팔죠.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도 아,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 돈을 내고 이 집을 살 건 아니지만 미래에 내가 이 집을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버블이 됩니다. 그게 한꺼번에 꺼지면 버스트가 되는 거죠. 버스트가 되면은 내가 10억 원 주고 집을 산 거를 5억 원의 눈물을 흘리면서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달엔 3억 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내가 5억 원만큼 돈을 잃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공중으로 완전히 내 돈이 날아간 거죠. 어디론가. 그러면 누굴 탓하겠어요? 왜 부동산 버블을 안 막았냐? 왜 못 막았냐? 그 당시 정책 당국자들을 탓하겠죠? 시장 참가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탓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도 시장 참가자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인 비이성적인 경향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거는 경제학 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장치 시스템적으로 잘 막는 게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제3의 경제 주체인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잘 못하면 경기가 과열되고 경기 변동성이 증대되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또 틀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투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깨 타고 올라와서 상투 딱 여기서 잡고서 다시 어깨로 내려오는.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산을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 과열기에는 경기를 억눌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지난 정권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준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조절 기능과 안정화 정책 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예를 하나 들어서 해볼까요? 원유 가격 상승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전 정권을 그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저의 가치 판단은 들어갈 수 있겠죠.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권도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 그런 거는 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하는 것도 있죠. 지금 정권이. 어쨌든 저는 GD가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히 안 한 사람 붙잡아 놓는 약간 그런. 저는 G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괜히 연예인이 억지로 등장해서 뭔가 이슈몰이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필립스 곡선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죠. 그중에서 공급 측면에 비용 견인, 혹은 비용 견인,
코스트 푸시,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거는 원유 가격이라는 이거는 100% 외생적인 요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생산량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장기에서의 총수요는 이렇게 있고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A 균형점에서 모든 경제 안정이 최소화되면서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가 수준을 PA라고 한다면 원유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PA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PB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총수요나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는 것은 그래프상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 차이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공급 곡선에서의 두 가지 내생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거래량이에요. 가격이나 거래량이 변할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움직이지 않고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요인들, 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생산 비용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은 가격 수준에서의 생산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공급 곡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같은 생산량 수준에서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B점으로 아이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Y바에서 Y, YA, 이거 YA라고 합시다. YA에서 YB로 산출량이 줄어드는 어, 경기 침체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다시 YA 수준으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가만 냅두는 겁니다. 자유방임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자동 조정 혹은 자동 안정화 기능에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통화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요거는 LM 곡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LM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반대군요. 음, 맞는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유방임 요거는 안정화 정책 그 자유방임 자동 조정 기능이 아니고요. 요런 현상이 지금까지 발생을 해온 거죠. 그래서 요게 YA이고 요게 지금 YB인 겁니다. 그래서 YA에서 YB로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화폐 공급량의 감소가 LM 곡선의 감소를 불러일으켜서 일종의 불황 갭을 만든 겁니다. 불황 갭이 되면은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거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서 임금 및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LM 곡선이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1번, 요게 2번입니다. 그러면 자동 조정 기능에 따르면 2번에 따라서 다시 B에서 A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는 효과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겠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경제는 다시 원래 수준, 물가를 다시 떨어뜨려서 모든 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인 A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B에서 A로 돌아오는 경로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혹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에 따른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냐? 몇 개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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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얍, 얍. 두 번째로는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총수요 곡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 재정 정책을 사용해도 되고 통화 정책을 사용해도 됩니다.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명목적인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감소하면 됩니다.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요거를 증가시켜서 LM 곡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즉 여기 2번이라고 적어드린 LM 프라임이 LM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AD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C점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즉 B로 간 것을 다시 C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IS 곡선을 움직여요. IS 곡선을 다시 YA가 될 때까지 정부 지출을 확대시키거나 세금을 감소시켜서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은 3번 같이 YB에서 YA로 돌아오겠죠. 이것도 총수요 곡선을 AD에서 AD 프라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B에서 C로 이동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뭐 PB에서 PA로 떨어뜨리나 PB에서 PC로 올라가나 어쨌든 물가는 변하게 되니까요. 명목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만이 차이일 뿐 YB에서 YA로 돌아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정부가 민첩하게 움직인다면 하나의 정책을 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원유 가격의 상승이 실시간으로 충분히 포착되는 상황이라면 원유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발견이 되는 즉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펼쳐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장적인 혹은 팽창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B까지 갔다가 C로 돌아오지 않고 A에서 C로 가는 요 경로를 잘 타면서 면목적인 물가 상승만을 유발시켜서 경기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달성할 수 있겠죠. 만약 정부가 100% 재량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3번과 같은 정책을 펼칠 거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자동 조절 기능 1번과 같은 정책을 펼칠 것이고, 완벽하게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가 충분히 확인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신중한 정부라면은 B에서 C로 가는 경로를 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 충, 공급 충격에 따른 어떤 경기 변동인데 A에서 B로 가는 이 원유 가격 상승의 단기적인 효과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효과였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물가만 올라가는 겁니다. 즉 A에서 B로 갈 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시 A 지점으로 물가도 떨어뜨리면서 산출량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오펙 같은 산유국 집합체가 동맹 체계가 갑자기 원유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천연가스라든지 원유가 갑자기 공급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공급량이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유럽 대륙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가장 큰 수혜국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난방 비용의 대부분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구성이 된대요. 즉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끊긴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요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독일 연방은행 들어가셔갖고 한번 물가 찍어보세요. 공급 측면의 물가,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 뭐 석유 가격 이런 게 몇십 퍼센트 올랐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럽 대륙은 굉장히 추울 거예요. 난방 한번 틀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후생을 크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줘서, 왜냐면 러시아가 이기는 거는 이제 옵션이 없으니까요. 그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원유 가격이 다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원유 가격이 다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소규모 개발 경제 국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국 시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제발 전쟁 끝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화 정책을 피는 겁니다. 안정화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화 정책을 피는 두 번째 옵션이 있고 어, 실시간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그만큼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뭐 한두 달에 한 번 혹은 뭐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와 싸워서 이겨서 대노 정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옵션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PB에서 PC로 물가가 급격하게 먼저 PA에서 PB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가가 왜 올랐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요. 분석했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요 원유 가격과 같은 공급망 사슬의 어떤 교란 현상입니다. 과거만큼 국제 물류상에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정 정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IS 곡선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총수요 자체가 너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약간 파퓰리즘적인 정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한테 돈 막 몰아주고 물론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팬데믹 끝났으니까 다시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도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총선이 있으니까 넘겨받아서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거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시중에 풀린 돈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확장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를 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수요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극이 발생했어요. 그 수요도 너무 지나치게 지출도 정부 공공 부분으로부터 총 지출도 증가했고 총 공급은 감소하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A에서 B를 지나서 C로 가고 있는 경로로 파악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과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끼도 있었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경기는 침체 국면이었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YB에서 이 그림에 따르면 YA로 회복되는 구간에 지금 있는 거죠. 대신 항구적인 물가 상승 우리가 지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여러분들 임금이 저의 임금이 물가 상승분만큼 따라서 올라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200만 원 받다가 지금 400만 원 받고 물가도 두 배가 올라서 다 또이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만큼 따라서 올라주지 못한다면 실질 임금이 하락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물가 상승분만큼 실 명목임금이 따라서 올라줘서 실질 임금을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는 정책이 필요해요. 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건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근로자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즉, 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치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든가 해서 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낙수 효과가 실제 존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은 실제 현업에서 뛰어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95%가 중소기업 이제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지를 못해요.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삼성이 어려우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어려우면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또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런 어떤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랑 우리 최근에 신문 보셨죠? 대통령이랑 재벌 총수들이랑 부산 가서 떡볶이 먹는 거. 그런 게 왜 나오냐 그러면 정경유착은 아니고요. 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무튼 요 음, 안정화 정책과 자동 조정 기능 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만약에 하나 제가 더 남겨드린다면은 아마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